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6살이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봤던 일이 실제로 내 일이 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전 드라마를 볼 때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바람피는 내용을 정말 싫어했어요. 누가 줄거리를 얘기해주는 것도 마다할 정도로 말이죠. 한 번은 혼자 식당에 갔는데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여성 2명이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저절로 귀에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 남편 얘기를 하더니 그건 얼마 안 가고 만나는 남자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기겁을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멀쩡히 있는데 애인을 만나고 다니는 여자들이었어요. 어디서 만났고 뭘 했고 남자가 어떤 선물을 줬는지 서로 자랑을 하는데 황당했습니다. 차를 사줬네. 어디로 드라이브를 갔네. 들을수록 기가 찬 얘기뿐이었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저는 먹던 냉면을 반 넘게 남기고 식당을 나왔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성이 특별히 좋지 않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몰랐던 걸까요? 어떤 사람은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하던데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는 사랑에 대한 환상은 없었지만 결혼할 남자에 대한 이상은 있었죠. 반듯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났죠. 친구가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고 소개시켜 주었어요. 평소에 제 이상형을 알고 있던 친구가 꼭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해도 속 썩일 타입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성격도 크게 모난 데 없이 조용하고 차분한 데다 입맛, 취향까지 비슷해서 만나면 속 복잡할 일이 없었습니다. 매운 걸 못 먹는 입맛도 비슷했고 너무 먼 장거리 여행을 싫어하는 것도 같았죠. 좋게 말하면 무난한 성격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재미없는 성격이랄까요? 둘 다 크게 개성 있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학창시절 부모님 속 썩이는 일 없이 공부를 잘했고 대학도 이름 되면 알만한 곳에 진학했고요. 졸업하고는 회사에 취직했고 비슷한 짝꿍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웠죠. 둘 다 튀는 걸 싫어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게 편해서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의 그런 면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랑 살면 큰 탈은 없겠다 싶어 편안함에서 시작된 애정으로 연애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딸, 아들, 남매를 연달아 낳았고 저는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들을 야무지게 키웠고 남편 뒷바라지에 신경 썼죠. 그 결과 애들은 공부 잘하고 학교 생활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나 저는 어딜 가서 애들 공부를 자랑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원체 나서기를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엄마들은 절 잘난 척하지 않는다고 좋아했고요. 걱정이 하나 있다면 남편이 회사 생활을 좀 힘들어한다는 것 정도였죠. 남의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쉽나요? 그러나 남편은 유독 조직사회의 경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회사에서 진을 다 빼서 그런지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못하더라고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솔직히 구분이 안 됐지만 저는 남편이 회사 일에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워 신혼 초부터 거의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면서 살았어요. 지금은 보험사 부지점장인데 승진의 뒷 공로는 저한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은 내성적인 성격인데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성격을 버리고 없는 열정까지 꺼내 일해서 그런지 집에 오면 축 늘어져 소파와 한 몸이었죠.
소파에 누워 물, 커피, 신문을 달라고 하면 전 군말 없이 내주곤 했어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좀 크더니 저와 남편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특히 딸이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아빠, 정말 너무한 건 아니에요? 왜 소파에 누워서 하나부터 10까지 엄마한테 다 시켜요? 물 정도는 아빠가 직접 떠서 드실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힘든 거 같으면 딸이 떠다 주면 되겠네. 미애야, 아빠 설탕 듬뿍 넣고 커피 좀 따다 줘. 아빠 너무 피곤해서 그래. 이번 주에 내내 늦게 들어온 거 너도 봤잖아. 아빠,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쉬기만 하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운동 좀 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엄마 커피도 아빠가 좀 타드리세요. 정말 너무해요. 딸은 투덜거리면서도 커피 탄다고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죠.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당신도 이제 좀 조심해. 미애만 의식할 게 아니야. 우리 아들 창민이도 아빠가 하는 행동 다 보고 있다고. 이거 원. 자식 무서워 집에서 커피 한 잔도 못 얻어 마시겠네. 아닌 게 아니라 딸 말대로 운동을 좀 해. 당신 이제 곧 나이 50이야. 배도 점점 나오는 것 같고. 건강검진에서 뭐가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라고. 안 그래도 몸 좀 움직여보려고. 내 친구 종혁이 알지? 걔가 등산을 꽤 오래 했는데 친구들 중에 제일 건강해. 당신도 등산하게? 산 타는 거 정말 싫어했잖아. 내가 언제? 그리고 다른 운동은 돈 많이 들잖아. 한번 해볼게.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래, 한번 해봐. 한번 가구 관둔다고 하지 말고. 저는 신기하기만 했어요. 결혼 후 퇴근하면 소파에만 붙어있고 주말에 마트나 간신히 따라가던 사람이 산을 오르겠다니 솔직히 얼마나 가려나 싶었죠.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주말마다 꼬박꼬박 등산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생각보다 산 오르는 재미가 있다나요? 처음에는 친구랑 산 여기저기를 찾아다녔는데 친구가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주말 산행을 빠지게 되니까 혼자 다니는 건 재미없다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곧 등산 동호회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산을 타기 시작했어요. 새벽 일찍 나가서 꽤 먼 거리의 산도 찾아가고 아주 열심히였죠. 제가 보기에도 몸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뱃살도 빠지고 근육이 좀 붙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도 신기해했죠. 소파와 한 몸인 줄 알았던 아빠가 주말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등산 가방을 챙겨서 나가는 모습을 보더니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빠가 원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너희 아빠 게으르다고 은근히 속으로 얕봤지?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으셨던 거야.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등산하고 건강 찾는 건 좋은데 주말마다 너무 집에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날에는 늦게 술도 마시고 오고 산 실컷 타고 내려와서 술 마시면 그게 건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딸 말대로 주말에 등산을 나간 남편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친구랑 둘이 다닐 때는 등산 끝내고 간단히 칼국수에 막걸리 조금 마시고 들어오더니 동호회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다른가 보더라고요. 등산 후에 뒤풀이를 아주 거나하고 길게 갖는 모양인데 남편은 또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토요일 밤 늦게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오는 게 싫었지만 어쨌든 집에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 크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오랜 직장 생활에 생기를 잃어가던 남편이 등산으로 활력을 찾는 걸 보니까 뭐가 얼마나 재밌길래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여보, 나도 등산 같이 갈까? 애들 토요일에도 독서실에 학원에 바쁘잖아. 밥 해놓고 나도 당신 따라 나설까? 우리 동호회 들어오게? 여기 산 타는 수준 장난 아니야. 당신 여기 사람들 따라 등산하면 몸살 나. 그리고 사람 꽉 차서 자리도 없어.
대기하는 사람들 10명도 넘어. 대기가 10명도 넘는다고? 그렇게나 인기가 많아? 그래. 한 2년 기다려야 자리 나올걸. 그러니까 당신은 주말에 편하게 집에 있어. 당신은 평일에 요가도 하니까 따로 운동 필요 없잖아. 같이 산 타자고 하면 반기지는 않아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영 반응이 껄끄러워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초보가 가기 좋은 산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뒷산도 있었는데 뭔가 저도 등산화를 신고 제대로 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등산 동호회로 검색을 해보니까 산에 대한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가 엄청 많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등산 동호회를 나갔던 배우자가 이성 회원과 선 넘는 관계를 가져 가정이 파탄났다는 기사가 셀 수 없이 뜨는 거예요. 등산 동호회에서 유부녀 유부남이 어떻게 눈이 맞는지, 데이트는 어떻게 하는지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 얘기들이 인터넷에 잔뜩 퍼져 있었습니다. 바람난 남편이나 부인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았고요. 하나하나 읽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밥 먹고 할 짓들이 없어서 등산 가서 바람을 펴? 천벌받을 것들. 산신령이 노해서 아주 벼락을 쳐야 돼. 그러나 등산 동호회를 나가는 남편은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했어요. 저런 짓은 속이 시커먼 끼 많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일이라고 믿었죠. 추호도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동호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 번은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금요일 밤 다음날 산행을 위해 등산 가방을 싸낸 남편을 보다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낮에 등산 동호회에서 바람을 많이 핀다는 기사를 봤다고요. 아니, 등산 가서 왜 바람들을 핀대? 그런 사람들 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애초에 배우자가 있으면서 그런 마음을 왜 먹냐고. 아내 남편이 있는데 더럽게 다른 이성이랑 그러고 싶을까? 아이, 그런 건 왜 봐. 쓸데없이. 그리고 등산 동호회라고 분위기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부풀리고 과장된 거지. 당신 왜 정색해? 혹시 당신 들어간 동호회에도 그런 사람들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동호회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그런 저급한 인간들이랑 어울려 다닐 것 같아? 넌 참 생각을 해도 아예 앞으로 그런 거 찾아보지 마. 왜 이렇게 화를 내? 난 그냥 초보가 타기 좋은 산을 찾다가. 에이, 피곤하다. 먼저 잘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해. 알았어. 그럼 자. 저는 가볍게 농담식으로 이야기한 건데 남편이 정색해서 좀 무안하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은 새벽 6시에 일어나 나갔어요. 좀 멀리 갈 거라면서 늦을 수도 있다고 해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죠.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 보더니 집에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 또 등산 간 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있는 것보다 100번 낫지 뭘 그래? 왜 너희도 등산 가고 싶어? 엄마랑 뒷산이라도 탈까? 싫어. 산에 가면 이상하게 썸 타는 아줌마 아저씨들 많다며. 뭐? 엄마는 그런 기사도 안 봤어? 등산하는 사람 중에 바람 피는 사람 많다고. 넌 어린애가 무슨 그런 기사를 봐? 고등학생이 어려? 난 등산 싫어. 차라리 공원을 한 바퀴 돌래. 고등학생인 딸도 그런 기사를 봤나 보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기사 좀 가려서 읽으라고 조금 꾸짖고 모른 척 했습니다. 남편은 토요일 자정쯤 집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늦게 왔는데도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쌩쌩했죠. 산을 다니더니 정말 신체 나이가 젊어진 건가 싶어서 저는 내심 놀랐어요. 그런데 보기와는 달리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늦게까지 술 마신 거 아니었어? 왜 이렇게 쌩쌩해? 점심때 막걸리 한 잔 마신 게 다야. 워낙 산이 멀어서 서울 오는데 한참 걸렸어. 길도 막혔고. 저녁은 먹었어? 휴게소에서 간단히 먹었어. 우동 한 그릇.
아이, 배 안 고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자. 그럼 씻어. 욕조에 물 받아놓고 몸 좀 담글게. 버스에 오래 타고 왔더니 찌뿌둥하네. 남편은 서둘러 욕실에 들어갔고 저는 남편의 등산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쓰레기를 잘 버리지 않는 성격이라 초콜릿 까먹은 비닐, 휴지 같은 걸 다 꺼내서 버려야 됐거든요. 쓰레기를 버리고 남편이 갈아 신은 양말이랑 땀 닦은 수건 같은 걸 꺼내 세탁기에 넣기 시작했죠. 이게 뭐지? 못 보던 수건인데? 다른 사람 걸 넣어왔나? 우리 집 수건은 회색, 남색처럼 어두운 색깔인데 남편 가방에서 꽃분홍색 수건이 나왔어요. 게다가 여자 향수 냄새랄까 샴푸 냄새랄까 그런 낯선 향기가 배어 있었죠. 뭔가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빼두고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샤워하고 나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 꽃분홍색 수건 누구 거야? 가방 안에 있던데. 야, 이게 여기 있었네. 아예 안 그래도 버스에서 다른 회원이 찾더라고. 자기 수건 혹시 못 봤냐고. 나도 들은 척은 안 했는데, 아니, 내 가방에 있었구나. 당신 남의 물건 만지는 일 없잖아. 뭐 수건에 발이 달려? 이게 어떻게 당신 가방에 들어가 있어? 뭐 쓰레기 놓다가 딸려 들어갔나? 나 잘 모르겠다. 회원은 여자분이고 수건 색깔도 향기도 딱 여자 건데. 그렇지 뭐. 이거 참 난감하네. 그냥 가방 안에 넣어놔. 다음에 보면 주게. 남편은 황급히 제 손에서 수건을 빼앗아 자기 가방에 넣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남편은 늘 등산을 다녀오면 안을 싹 정리하고 뒤집어 말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축축한 수건을 다시 가방 안에 넣어 또 옷장 안에 쑤셔 넣었죠. 행동이 이상하긴 했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전과 다른 행동은 이후에도 쭉 이어졌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핸드폰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거였죠. 전에는 집에 도착하자면 제 화장대 위에 핸드폰을 던지듯 두고는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에 시달렸다면서 전화가 와도 문자가 와도 관심이 없었고요. 그런데 달라진 남편은 꼭 사춘기 중학생처럼 핸드폰을 손에 들고 놓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때도, 잠깐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샤워를 할 때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온 정신이 핸드폰에 가 있는 것 같았죠. 오죽하면 딸과 아들까지 한마디씩 했어요. 아빠, 주식하세요? 왜 집에서도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아빠도 완전 핸드폰 중독이네. 아빠 게임 레벨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엄마, 이제 나한테만 핸드폰 그만 보란 소리 하지 마세요. 나보다 아빠가 더하네. 남편은 애들 말에 대꾸도 안 했어요. 그저 시선은 핸드폰 액정에 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는 남편이 점점 꼴보기가 싫어졌고 조금씩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핸드폰에 뭐가 있길래 그러는지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애들 말처럼 주식이나 게임 때문은 아닌 게 확실했어요. 기회를 봐서 남편의 핸드폰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죠. 지금까지 남편은 여자 문제 한 번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갈등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뒤져볼까 말까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랬다 저랬다 했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명수가, 나 가슴이 답답해 미치겠다. 어디 바람 좀 쐬고 오자. 왜?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애들 공부 잘하겠다. 남편 성실하겠다. 뭐가 문제야? 아니 그냥 무슨 일이 있다기보다는 사는 게 지루할 때가 있잖아. 신나는 일도 없고. 그래? 그럼 우리 동네로 와. 같이 등산 가자. 너도 요새 산 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가. 동네 아줌마들이랑. 코스가 되게 괜찮거든. 맑은 공기 마시고 땀 흘리면 마음도 개운해질 거야. 등산 마치면 내가 우동 사줄게. 국물 끝내주는 데가 있거든. 전 알겠다고 했죠. 등산하자는 친구의 제안이 솔깃하더라고요. 남편이 등산을 왜 좋아하는지 이참에 알아보고도 싶었죠. 명숙이는 옆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가자는 산도 가까웠어요. 명숙이가 사는 아파트 뒤편에 등산로 입구가 있었습니다. 평일인데도 산 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친구가 절 배려해서 속도도 빨리 내지 않고 완만한 코스로 천천히 올라갔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바위 위에 앉아 준비해간 간식도 먹고 수다도 좀 떨었죠. 결국 1시간 반 만에 우리가 목표했던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복잡한 도심을 내려다보니 답답했던 게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성취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기분도 상쾌하고 몸도 가볍고 왜 사람들이 산을 타는지 알 것 같고 남편이 매주 등산을 가는 것도 조금 이해가 갔죠. 그냥 산을 오르기만 했는데도 힐링이라고 할까요? 복잡하고 심란했던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남편을 의심했던 것도 자책이 되었어요. 건강 챙긴다고 등산하는 사람을 괜히 바람핀다고 의심한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요. 남편 핸드폰 뒤질 생각에 마음이 심란했는데 그냥 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죠. 전 명숙이와 신나게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몰랐는데 내려올 땐 여유가 생겨서인지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다정하게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산에 오르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명숙아, 부부끼리 등산하는 것도 너무 좋겠다. 부러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같이 정상까지 오르고. 그러자 명숙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우리 연욱이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네? 그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해? 넌 저 사람들이 부부로 보여? 10중 8구는 부부 아니야. 배우자 따로 둔 남남이지. 명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부부가 아니면 멀쩡한 대낮에 등산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손을 잡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래. 저 사람들 봐. 딱 붙어서 귓속말까지 하잖아. 허리에 팔도 감고. 그러니까 남이지. 잘 봐. 좀 과하다 싶게 서로 만지고 속닥거리고 그러잖아. 남편이랑 너 밖에서 그래?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런다고? 하긴 그러네. 네 말 듣고 보니까 보기 거북해. 어머머, 저 사람들 지금 입 맞췄어. 봤어? 겨우 저런 거 보고 놀라는 거야? 연우가 저기 반대쪽 산 아래 좀 봐봐. 뭐가 있는지. 아파트 쪽 말고 반대 번화가 쪽 말이야. 식당들? 등산하고 내려가면 배고프니까 당연히. 아니, 그 뒤에 모텔들 막 들어선 거 안 보여? 저기 누가 갈 것 같아? 잘 생각해봐. 아내, 남편 놔두고 바람피는 그런 사람들이 주 고객 아니겠어? 실컷 산오르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내려가서 파전에 막걸리 한잔하고 마지막 코스는 모텔을 간다는 거야. 열정들이 대단해 정말. 명숙이는 대놓고 웃었지만 어쩐지 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안 좋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전 다시 고민에 빠졌죠. 남편 말을 그냥 믿는 게 좋을지 뭐라도 있나 찾아보는 게 좋을지 심각하게 고민했고 곧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남편 핸드폰을 몰래 뒤져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코를 골며 깊게 잠든 걸 확인하고는 남편 손에서 핸드폰을 빼냈습니다. 저녁 때 슬쩍 남편의 등 뒤를 지나가면서 핸드폰에 걸어둔 패턴을 알아냈고 그걸 기억해 두었죠. 다용도실 구석에 앉아 남편 핸드폰을 보는데 꼭 큰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심장이 엄청 뛰더라고요. 남편은 영악산악회라는 밴드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전 긴장된 마음으로
사진이며 게시글을 찾아보았습니다. 산행 일정, 자세한 코스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또 누가 이번 산행에 참가하는지 명단도 있었고 다 함께 등산하며 찍은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전 다른 것보다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생각보다 여자가 많았어요. 좀 놀랐죠. 다들 아주 젊지는 않고 제 또래쯤 되어 보였어요. 게다가 남녀가 자연스럽게 같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고 찍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어느 한 커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러고 있었죠. 다들 하는 걸 보니까 동호회 분위기가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다른 여자 회원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야? 이 여자랑 왜 이렇게 손을 많이 잡고 딱 붙어 있어? 남편은 유독 한 여자와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그것도 사진마다 둘이 나란히 있었죠. 신경이 바짝 곤두섰습니다. 사진만 봐도 제 기준에 끼 많게 생긴 아줌마였어요. 저와는 완전히 반대 스타일이었죠. 원색의 등산복에 화장도 엄청 진하고 머리도 허리까지 길었어요. 둘은 무슨 커플처럼 팔짱도 끼고 어깨동무도 하고 바짝 붙어 사진도 많이 찍었더라고요.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바람 피운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더 확실한 뭔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만약 바람을 피운다면 주고받은 톡이나 문자 내역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뒤져봤는데 예상과는 달리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등산과 관련된 톡이나 문자는 산악회 총무에게 온 전달 사항이 다였죠. 여자에게서 온 것 같은 내용은 아예 없었고요. 순간 김이 팍 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막 자책감이 들었죠. 내가 괜히 의심을 했나 보네. 남편 핸드폰을 아무리 뒤져도 의심할 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고 꼬투리 하나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내가 너무 동호회 분위기를 모르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방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남편이 만약 이런 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부증에 걸린 거 아니냐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 비슷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다 이번 주 산악 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산에 간다고 나와 있었죠. 전 일정과 코스를 유심히 보고 외웠어요. 한번 따라가 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남편에게 나도 남들만큼 산행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고 바람을 의심하고 오해했던 걸 사과하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이벤트를 해주자 싶었어요. 사실 이벤트라고 하기는 좀 거창하고 남편을 좀 놀라게 해주고 싶기도 했죠. 전 남편 등산을 몰래 따라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까지 쓰면 남편도 절 모를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저는 등산복 전문점에 가서 가장 평범하고 흔한 스타일로 옷을 샀죠. 얼굴을 가리는 책 넓은 모자도 물론 구입했고요. 남편이 볼 수 없도록 옷장 깊은 곳에 잘 숨겨 두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남편은 차려준 아침을 뚝딱 먹더니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어요. 오늘 좀 늦을지도 몰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알았어. 등산 재밌게 하고 와. 재미는 무슨? 건강 생각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이왕 하는 거 동호회 사람들이랑 즐겁게 산 타면 좋지. 그래, 다녀올게. 남편이 나가고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얼른 등산복을 갈아입고 10분 후에 따라 나갔습니다. 얼굴을 거의 다 가리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남편과 정면으로 마주쳐도 들킬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산에 도착하면 쓸 선글라스도 물론 챙겼죠. 남편은 이미 저만치 큰 대로변 끝까지 가고 없더라고요. 그러나 조급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디서 모이는지 알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따라붙을 필요는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등산 장소까지는 지하철을 한 번 정도 갈아타면 되는 곳이었죠. 남편이 워낙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했고요.
전 서두르지 않고 산악회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남편이 어떤 일행들과 함께 있었어요. 세어보니 15명 정도 되었고 그 중에 여자는 3명 정도 있었죠. 사진 속에서 남편과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팔짱을 꼈던 그 여자도 물론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보니 더 끼가 많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주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 지켜보는데 기분이 조금 묘했죠. 그리고 곧 등산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줄곧 사진 속 그 여자와 나란히 걷더라고요. 그 여자도 남편과 떨어져 걷지 않았고요. 게다가 남편은 수시로 사진 속 여자의 손을 잡아주었죠. 코스는 저도 혼자 충분히 오를 수 있을 정도로 험난한 곳도 아니었어요. 조금 거리를 두고 가면서 저는 뒤에서 다 지켜봤죠. 확실히 남편과 붙어가는 여자 사이가 좀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앞서 보내고 뒤에 둘이 서더니 이야기를 속닥속닥 나누기도 하고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저는 서서히 분통이 터지고 속에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는 조금 힘들긴 해도 충분히 따라잡을 만했어요. 저 같은 초보는 함께하기 어렵다더니 다 핑계였죠. 산행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은 사진 속 여자와 떨어지지 않고 무슨 경호원이라도 되는 양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유난을 떨더라고요. 사진 속 여자도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깔깔거리고 다른 회원이 아닌 우리 남편 옆에만 꼭 붙어서 산을 타더라고요. 저는 수시로 마음을 다잡아야 했죠. 당장이라도 저 행렬 속에 뛰어들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남편 등짝을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 옆에서 웃음 짓는 그 여자도 가만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뛰어드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의부증에 걸렸다는 의심을 받기 딱 좋은 행동이었죠. 전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간신히 행렬 뒤에서 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다시 산 입구로 내려온 회원들이 모여서더니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전 근처에서 냉커피를 사는 척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영악 산악회 회원님들 오늘도 안전하게 산행 잘 마치셨습니까? 모두 박수 한번 치시죠. 뒤풀이는 제가 예약한 산골빵으로 갑니다. 파전에 칼국수, 도토리 묵이 기가 막혀요. 가서 막걸리도 한잔하시고 사는 얘기도 나눕시다. 다들 좋다고 가자는데 우리 남편은 불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회장님, 전 안 되겠어요. 선약이 있어서 뒤풀이는 참석이 어렵겠는데요. 저도요. 이번엔 빠질게요. 다음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남편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뒤풀이에 빠지겠다고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 곁에 있던 여자도 뒤풀이 빠지겠다니까 회원들의 반응이 더 황당했죠. 막 휘파람을 불고 우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눈빛을 주고받는 거였어요. 이건 뭐가 있다 싶어서 저는 악착같이 두 사람을 뒤쫓기로 했습니다. 작정은 했지만 손발이 벌벌 떨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 냉커피를 막 꿀꺽꿀꺽 마셨어요. 그렇게 산 입구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헤어진 남편과 그 여자는 처음에는 떨어져 걷는 듯 하더니 저만치 있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자마자 딱 붙어 걷기 시작했죠. 게다가 손을 잡고 손깍지까지 끼고 누가 보면 부부나 연인처럼 보일 만큼 다정하게 걸어가더라고요. 진짜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자도 제정신은 아닌 게 분명했어요. 전 또 한 번 갈등했죠.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둘을 떼어놓고 몰아세우고 싶었지만 예민한 직감, 촉이 절 붙잡더라고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두 사람의 뒤를 조용히 따라잡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걷더라고요. 20분 넘게 걷더니 번화가 뒷골목으로 들어서는 것까지 목격하게 되었죠. 그곳은 모텔이 빼곡히 들어선 곳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해도 넘어가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 장면까지 보게 되나 싶었죠. 도망치고도 싶었지만 결국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게 되었어요. 모텔로 들어가기 전
남편과 그 여자는 조금 떨어져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모텔 안으로 사라지고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고 말았죠. 반듯하고 성실하고 여자라곤 모를 것 같던 남편이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믿기 어렵더라고요. 눈앞에서 봤으니 현실을 부정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게 현실인지 끔찍한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저에게는 더 할 일이 남아 있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주저앉은 채로 3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더라고요. 전 후들거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카운터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 했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제게 물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셨어요. 제가 혼자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보시더니 뭔가 짐작하는 것 같았죠. 어떻게 오셨어요? 저 한 30분 전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혹시 몇 호실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왜요? 전 그때 더 말을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사정을 말하지 않으면 현장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아 다 털어놨죠. 아주머니는 절 보며 안 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잠깐 이리 와봐요. 이런 경우 종종 봐서 내가 아는데 주인한테 아무리 말해도 문 안 열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두 인간들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요. 잠깐 기다려봐요.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 아주머니는 다시 1층 로비로 가시더니 곧 돌아와서 말해주시더라고요. 30분 전에 들어간 사람들 603호네. 따라와요. 아휴,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 어떻게 해. 마음 단단히 먹어요. 보아하니 자식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남매요. 자식도 있는 사람이 여자도 분명 가정 있는 사람일 거예요. 대부분 그렇더라고. 혀를 차는 아주머니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 곧 보게 될 광경을 상상만 해도 아찔했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어떤 장면을 봐도 이성을 잃지 않고 꼭 두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봐야겠다 생각했죠. 그게 어떤 장면이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증거를 잡기란 너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저와 아주머니는 곧 603호 앞에 도착했어요. 청소하는 사람인데 뭐 잊고 나왔다고 문 두드려 봐요. 아주머니의 코치를 받아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저는 횡여나 다칠까 싶어 문고리를 확 잡아 열어 젖혔어요. 그리고 결국 그 장면을 보고야 말았죠. 다 벗고 사각 팬티만 걸친 남편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이 커지더니 뒷걸음질을 치다가 뒤로 나동그라졌어요. 전 그대로 남편 옆을 지나쳐 방 안으로 들어갔죠. 누구세요? 어머, 난 몰라. 기가 막히더라고요. 등산하던 내내 남편 옆에 붙어있던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시트로 몸을 가리더라고요. 바닥에는 허물벗은 것처럼 등산복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전 그만 눈이 뒤집혀서 방구석에 놓여있던 등산 스틱을 들고 휘둘렀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뭘 들고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는데 그때만큼은 저도 모를 힘이 솟고 보이는 것을 다 부수고 싶었을 정도였어요. 이성적으로 행동하자 그렇게 다짐했는데 울분이 터져 나왔죠. 사람 바보로 만들어 놓고 무슨 짓거리야 이게? 에이, 여보, 이거 놓고 이야기하자. 진정해, 제발.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이거 안 놔? 이 나쁜 인간들 다 부숴버릴 거야. 제가 등산 스틱을 막 휘두르려고 하니까 정신이 든 남편이 다가와서 말렸죠. 저희는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못 놓겠다는 사람과 어떻게든 스틱을 뺏겠다는 사람의 힘겨루기였어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제 고집과 힘에 남편은 저를 제압하지 못했죠. 그러다 남편의 급소에 스틱이 날아갔어요. 스틱을 휘두른 제 힘은 상당했고 급소를 맞은 남편은 꽤 비명을 지르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방을 뒹굴더라고요. 너무 아프니 처음 비명 외에는 소리도 못 지르는 것 같았죠. 그 와중에도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침대 위에서 시트로 몸을 가리고 있던 여자는 겉옷만 걸쳐 입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빨라서 놓치고 말았죠. 씩씩거리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오니까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싹싹 비는 겁니다. 미애 엄마 미안해. 정말 내가 다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 더러운 입으로 애들 이름 부르지 마. 당신은 남편 자격, 아빠 자격 이미 다 상실한 사람이야. 이런 데서 저 여자랑 이러는 거 몇 번째니? 몇 번을 더럽게 뒹굴고 들어와서 나랑 애들한테 남편 대접, 아빠 대접 받은 거야? 당신이 사람이야? 나 이번이 처음이야. 정말이야. 믿어줘 여보. 사람은 실수하고 그러는 거잖아. 딱 한 번이었어. 제발. 화 풀고 우리 대화하자. 여보 자기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남편은 미안하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더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모텔에서 팬티바람으로 무릎 꿇고 비는 남편을 시퍼렇게 눈뜨고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야말로 드라마의 한 장면이더라고요. 남편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너무 기막히고 화가 나서 좀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모텔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남자가 올라와서 묻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란스럽다고 항의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텔 주인은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는 저와 남편에게 얼른 방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게 상황은 이해하지만 너무 소란을 피우면 곤란하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 애들 외가댁에 가 있으라고 할 테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당장 옷이나 입어. 보기 추해. 그럴까?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서둘러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스틱으로 맞은 급소가 어지간히 아픈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도 집에 가자는 얘기에 몸을 움직이더라고요. 옷을 주워 입는 모습이 추해서 저는 등을 돌리고 있었죠. 내가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도망치느라 핸드폰이며 가방을 다 놓고 갔더라고요. 전 그것도 싹 다 챙겨서 나왔죠. 집에 도착하니 제가 시킨 대로 애들은 외가댁에 가고 없었어요. 저는 차가운 생수 한 잔을 마시고 너무나도 낯설게 보이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 최후의 변론이라는 말 알지? 지은 죄가 분명하지만 그래, 왜 그랬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도대체 언제부터야? 몇 번이나 그 여자랑 그런 데 갔니? 아니, 저기 연호가 미애 엄마 모텔에 간 건 이번이 처음이야. 믿어줘. 그 여자도 가정 있는 여자야.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응? 믿어줘. 뭐? 우리? 가정 있는 여자? 너 아주 소름 끼치는 말만 골라서 하는구나. 그 여자도 자식이 있고 남편도 있어. 나도 마찬가지잖아. 이번에는 어쩌다가 그냥 그 여자가 집에 물이 안 나와서 씻고 가야 한대서.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멀쩡한 가정 있는 사람들이 왜 같이 모텔에 들어가? 단수? 물이 안 나오면 온 가족 데리고 와서 거기서 씻어야지. 왜 당신을 데리고 가는 건데?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길 바라는 거야? 당신 지금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알기나 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다시는 등산 같은 거 안 나갈게, 미애 엄마. 애들 봐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애들 때문에라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 바람은 절대 용서 못해. 드라마도 바람핀 인간들 보기 싫어서 안 보던 사람이 나야. 당신 그것도 다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래서 내가 숨이 막힌 것도 있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티끌 하나 없이 살려고 하냐?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마음 넓은 당신이 이해해주라. 우리 여태 별 탈 없이 잘 살아왔잖아. 우리만 입국 다물면 애들 모를 거고 나 다시는 이런 일 안 저질러. 믿어줘. 더는 잘못했다고 빌지도 마. 당신 지금 너무 뻔뻔스러워. 나 당신 절대로 용서 못해. 뭐? 내가 숨이 막혀? 난 당신이 저지른 엄청난 짓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쉬겠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전 남편을 거실에 남겨놓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앞으로 절대 남편을 안방에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바람이 사실로 드러나니 화도 났지만 걱정도 되기 시작했어요. 한참 예민한 고등학생 딸, 철 모르는 중학생 아들이 떠올랐죠.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컸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빌어도 우리 사이는 다시는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혼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절 이렇게 배신한 남편과 내연녀를 박살내주고 싶었죠. 전 여자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패턴으로 잠겨 있어서 전화를 남편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당장 열라고 추궁했더니 금방 열렸죠. 둘이 아주 핸드폰 비밀번호랑 패턴까지 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도 압수했습니다. 여자의 핸드폰에는 남편에게 보낸 애정어린 문자와 톡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반면 남편은 그 여자와 나눈 톡이나 문자, 전화 기록을 그때그때 다 삭제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추잡한 짓을 벌인 여자의 핸드폰으로 산악회 밴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을 써서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악회 박형석 회원의 아내입니다. 동호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남편인 박형석 회원과 이민지 회원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전 모텔에서 현장을 덮쳤고 남편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민지 회원은 소지품을 남겨놓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가져가고 싶으면 남편 핸드폰으로 연락하라고 전해주세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으니까 번호도 외웠겠죠. 동호회 안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자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이 둘의 바람으로 저희 가정은 박살이 났습니다. 등산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람을 부추기면 되나요? 산악회 분위기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대로 사실만을 적어 올렸죠. 적어도 그 둘은 동호회 안에 다시 발을 못 붙였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이성 회원끼리 만나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도 바뀌었으면 했고요. 사실 남편이 가입한 산악 동호회를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그건 좀 심한 것 같아 자제했죠. 글 올리기 무섭게 핸드폰에 댓글이 달렸다는 알림이 이어졌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글부터 산악회 이름에 먹칠했다며 당장 자르라는 내용이 줄을 이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후 총무 이름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어요. 진상 파악 후 두 회원을 당장 제명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제명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바람핀 두 인간들 벌주는 것이 제 목적이었어요. 일이 벌어진 후 저는 양가에 남편의 바람을 다 알렸어요. 혼자 이 불행을 끌어안고 지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아이들에게는 이혼 이유를 숨기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만약 알게 된다면 그때 고민해 보려고요. 남편은 집에서 투명 인간처럼 무시당하면서 지냈고 그 와중에도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의 헤어지겠다는 결심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여자에게는 위자료 소송을 냈죠. 그리고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내게 되었고요. 이혼 후 남편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예민한 둘째가 절대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남편이 몸만 나가는 것으로 되었어요. 결국 남편은 빈털터리로 쫓겨났죠. 내 식구에 단란하던 가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전 가족 사진에서 남편의 얼굴을 다 오려냈어요. 아이들은 제게 이혼의 이유를 자세히 묻지는 않지만 아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이혼 후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전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정리된 후 열심히 등산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산을 오르다 보면 잡념이 없어지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다녀오면 몸도 마음도 가뿐하고 개운해지더라고요. 일상생활도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죠. 산은 이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참, 저도 산악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물론 남편처럼 바람은 절대 피우지 않습니다. 이성에겐 관심도 없는 편이죠. 등산 고수들에게 알짜배기 정보를 얻고 혼자 찾아가기 어려운 산을 접해보는 게 전 좋더라고요. 아직도 전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평생 그럴 것 같아요. 전 이제 와서 첫사랑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될 줄 알았는데 아주 된소리를 맞았죠.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자의 바람은 저와 영 상관없는 일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까지 세상 모르고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던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